7교시 힘을 모아 해방의 날을 준비하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꼭 맞는 말이야. 제 아무리 위세를 떨치던 침략자들도 그 위세가 가장 대단할 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고 나니까. 일본의 침략전쟁이 돌을 더해갈수록 그들이 무너져 내릴 날도 가까워져 갔어. 한반도 안팎에서도 새벽을 맞을 준비가 치열하게 이어졌단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조선인들의 눈앞에 해방의 날이 다가왔어. 대체 언제 식민지 신세에서 벗어나는 거야? 용선생을 기다리며 공책을 뒤적이던 나스네가 중얼거렸다. 그러게, 일본은 막 나가고 있고 요즘 아주 답답해 죽겠다니까. 허영심도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다. 너네 그거 언젠지 모르냐? 알려줘? 8.15잖아. 1945년 8월 15일 광복. 으휴, 누가 그 날짜를 몰라서 그래? 넌 네가 진짜 똑똑한 줄 알지? 쯧쯧. 왕씨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는 척을 하자 영심이 혀를 찼다. 하지만 장하다는 처음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8.15 광복절이 그럼 독립한 날이었구나. 몰랐네. 마침 교실에 들어온 윤선생과 눈이 마주치자 장하다가 희죽 웃어 보였다. 하다야, 그런 건 좀 알고 있어도 될 텐데 말이다. 더 보태면 8월 15일은 조선인들이 일본의 지배에서 놓여나 해방을 맞은 날이야. 독립은 정확히 말하면 그보다 조금 더 뒤,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 때 이루어진 거지. 어쨌든 얘들아, 오늘이 바로 일제강점기 수업의 마지막 날이다. 네? 그럼 오늘 수업 끝나면 식민지도 끝이라는 거죠? 그래. 오늘은 1930년대 이후에 조선이 어떻게 일본에 저항했는지 알아볼 거야. 해방의 날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는 수업 끝날 때쯤면 확실히 알게 될 거란다. 자, 할 이야기가 잔뜩 있으니까 바로 시작해볼까? 네. 노동자와 농민이 나서서 세상을 바꾸자. 먼저 1930년대 이전의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떠올려보자. 1920년대 말에는 조선의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전국적인 조직 신간회를 만들어 활동했지. 그리고 기차역에서 시작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온 나라로 퍼져간 것이 바로 1929년의 일이었고, 원사에서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몇 달 동안이나 이어진 것 같은 해인 1929년이었어. 이쯤은 모두 잘 기억하고 있겠지. 용선생이 짐짓 당연하다는 듯 목소리를 키우자 아이들이 슬그머니 눈을 내리깔았다. 잊고 있었더라도 지금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 돼. 그러다 1931년에는 신간회가 허무하다 싶게 사라지고 말았지. 그 뒤 국내의 저항운동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뉘었어.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거야. 그 중에 사회주의자들의 활동부터 살펴보자. 용선생이 아이들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이 무렵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농민들이 저항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들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이나 농민들의 터전인 농촌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왜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지 설득했지. 그리고 그들의 힘을 바탕으로 조선공산당을 다시 세우고자 했어. 일본 경창들이 집요하게 사회주의자들을 쫓는 바람에 조선공산당은 벌써 몇 차례나 세워졌다 무너지기를 반복하고 있었거든. 당시 이 일에 힘을 쏟았던 이들 중에서도 이재유와 그가 만든 경성 트로이카라는 단체는 세상을 꽤나 떠들썩하게 했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름 한번 특이하네. 뭐라는 단체였는데요? 허영심과 장하다가 동시에 물었다. 1933년에 만들어진 경성 트로이카는 당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회주의 단체였어. 트로이카는 원래 세 마리 말이 이끄는 러시아의 수레를 부르는 말인데, 이 이름에는 조직에 대한 이재유의 생각이 담겨 있었대. 그는 경성 트로이카를 한두 사람의 지도자가 높은 곳에 올라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이끌며 지도자도 직접 노동자가 되고 농민이 되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했다지. 여러 번 경찰의 덜미를 잡히고 조직이 위기에 처했지만 이들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어. 그리고 1935년부터는 조선공산당을 다시 세우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섰지. 그래서 조선공산당을 다시 만들었나요? 아니, 경찰이 워낙 집요하게 이들을 쫓아다니며 방해하는 탓에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도 꽤나 애를 먹었지. 이재유가 특히 유명해진 건 그가 잡으면 도망치고 다시 붙잡으면 또 도망치며 경찰들의 뒤통수를 쳤기 때문이었어.
그러다 겨우 감옥에 가두어 발에 무거운 쇳덩어리로 족쇄를 채워놓았더니 아예 열쇠를 만들어 족쇄를 풀고서 감옥에서까지 빠져나갔다는 얘기도 있어. 열쇠를 만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밥풀을 열쇠 구멍 속에 지지겨 넣어 본을 떠서는 우유통 뚜껑을 구부려 그 모양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경찰들은 그를 잡으려고 더욱 안달이 났지. 그런데 감옥에서 탈출한 이재우가 처음 숨어 지낸 곳은 다름 아닌 일본인의 숙소였어. 탈출한 뒤 근 40일을 경성제국대학의 일본인 교수 관사에서 바닥 밑에 구멍을 뚫고 숨어 지낸 거야.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들은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겠지. 우와, 영화가 따로 없네. 일본 경찰들이 완전히 자존심 구겼겠네요. 히히. 아이들은 통쾌하다는 듯 한마디씩 했다. 하지만 이재호도 1936년 말 수십 명의 경찰들이 벌인 작전에 걸려 붙잡힌 뒤로는 감옥문을 나설 수 없었어. 경찰은 그가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어지지 않았고, 그는 1944년에 감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지. 아, 결국 영화랑 현실은 다른 거구나. 장하다가 입맛을 쩍 나셨다. 분화로드 운동 광고. 분화로드는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 라는 뜻의 구호야. 동아일보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분화로드 운동은 1931년부터 1934년까지 전국적으로 전개된 농촌 계몽운동이었어. 학생들이 농촌에 야학을 세우고 한글을 가르쳤지. 우리말, 우리글을 지키자. 한편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은 많이 움츠러들었어. 일본 편으로 돌아서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가운데 심지가 굳은 이들은 우리말과 문화, 역사를 연구하며 민족 정신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았지. 그중 대표적인 것이 조선어학회 활동이었어. 1931년에 생겨나 조선어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정리해 발표해서 한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람들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 또 각지에서 조선어 강습회를 열어 더 많은 조선인들이 한글을 깨치도록 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지. 무엇보다 조선어학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바로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일이었어. 사전? 그러고 보니 그때까진 사전이라는 게 없었겠네요. 그럼 첫 우리말 사전을 만든 게 조선어학회였던 거네요. 언제 나왔는데요? 아이들이 반가워하며 물었지만 용선생은 고개부터 저었다. 그 사전이 나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어. 1942년 조선어학회는 거의 모든 작업을 마치고 사전 출판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지. 용선생이 목소리를 줄이자 아이들도 조용해졌다. 1942년 여름의 일이었어. 한경도의 어느 역 대합실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조선 청년이 경찰의 눈에 띄었어. 당시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때라 조선 총독부는 조선인에게도 군복 비슷하게 생긴 국민복이라는 것을 입히도록 강요했는데 그는 흰 모시적삼에 또 흰 고무신 차림이었지. 그는 묻는 말에도 조선어로 대답을 해가며 경찰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어. 약이 오른 경찰은 그의 집에까지 따라가 온 집안을 뒤지며 수선을 피웠어. 뭔가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찾던 그는 마침 청년의 집에 와 있던 여고생 조카의 일기장까지 경찰서로 들고 가버렸단다. 어머, 여학생 일기장을요? 어떻게 그런 무식한 짓을? 허영심이 발끈하며 짜증을 냈다. 그런데 그만 그 일기장이 화근이 되고 말았어. 거기엔 오늘 국어를 사용했다가 선생님께 혼이 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당시 국어란 일본어를 가리키는 말이었잖아. 경찰은 옳았구나 하고 여학생을 잡아들여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 대라고 윽박질렀어요. 그 선생님 정태진이란 사람은 하필 얼마 전 학교를 그만두고 조선어학회의 우리말 사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지. 경찰은 그 교사는 물론 조선어학회 회원들까지 모두 독립을 위해 위험한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몰아붙였어. 결국 몇 달 뒤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사전 만드는 일에 참여한 이들은 30명도 넘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됐어. 그동안 공들여 완성한 사전 원고도 모두 총독부에 빼앗겼고. 에잉, 어떡해. 그나마 다행인 게 그대로 사라질 뻔했던 이 원고는 해방 뒤에 우연히 발견되어 다시 조선어학회의 손에 들어갔어. 그리고 1947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6권의 우리말 큰 사전도 발간되었어. 휴, 정말 잘 됐네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조마조마했던 아이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탄을 던지다. 자, 이제 나라 밖으로 가볼까? 일본이 음모를 꾸며 만주를 침략한 1930년대 초, 이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사정은 그리 좋지 못했어. 일본은 이간질하는 바람에 중국군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지.
특히 중국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는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심해지고 외부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일본의 감시와 탄압으로 연통제가 무너지면서 임시정부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어. 게다가 외교활동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어.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임시정부에 대한 믿음이 깨졌거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주로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관련된 문제였지. 이승만은 이미 독립협회 시절부터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박사학위까지 받았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의 지식인으로 유명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시정부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던 거야. 그런데 1925년에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아. 쫓겨나다니 왜요?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고도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가지 않고 미국에서 지내며 외교활동을 벌였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미국에 있는 쫓겨나다니 왜요?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고도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가지 않고 미국에서 지내며 외교활동을 벌였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미국에 있는 조선인들로부터 애국 후원금을 모아들였는데 문제는 그 돈을 임시정부에 보내지 않고 어떻게 쓴지도 모르게 혼자서 미국에서 다 써버린 거야.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어려웠던 임시정부는 이승만에게 후원금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지. 그런가 하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동희도 비슷한 시기에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어. 그는 당시 레닌으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걸 모두 임시정부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임시정부에 얼마, 그 지역에 있던 사회주의 조직에 얼마, 또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 하는 식으로 처리한 거야. 이 일로 이동희도 많은 비판을 받았지. 이래서 자고로 돈 문제는 무조건 투명해야 되는 법이라니까. 왕수가 어른 말투를 흉내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 이동희와 노동총판 안창호가 사임했지. 그러다 몇 년 뒤에는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부탁한 내용이 알려져 임시정부가 발칵 뒤집혔어. 내용인즉 국제연맹에서 조선을 위임 통치하는 문제를 논의해달라는 거였어. 위임 통치라는 건 국제연맹이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것을 말해. 근데 무슨 대통령이 독립하게 도와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당시 이 사건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 임시정부를 확 뜯어 고치자, 아예 없애고 새로 정부를 만들자는 등 여러 주장이 팽팽히 맞섰고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많은 이들이 임시정부에서 멀어지게 됐단다. 임시정부도 참 사연이 많았네요. 그렇지. 그런데 위기에 처한 임시정부가 다시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된 계기가 있었어. 김구가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아 만든 한인애국단이라는 비밀단체가 일으킨 사건이었지. 한인애국당의 목표는 일본 제국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어. 이 단체의 첫 번째 단원이었던 이봉창. 그는 사실 일본 제국에 충실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일본에까지 건너가 살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어딜 가나 그는 차별을 받아야 했어. 천황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에 천황의 즉위식에 찾아갔지만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됐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싫었던 그는 아예 일본인 행세를 하며 지나기도 했어. 조선 사람이라는 걸 아예 감추고요. 이봉창은 일본어도 아주 잘했기 때문에 별로 의심을 받지 않았대. 하지만 어쩌다 조선이라는 걸 들키면 사람들의 태도가 싹 달라졌어. 일본에서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지. 결국 이봉창은 일본인 노릇을 간두고 다시 조선인이 되기로 했어. 조선인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던 그는 무작정 상하이로 건너갔어.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를 만나 한인 애국단 단원이 된 거야. 웬일이래. 그럼 일본인으로 산다던 사람이 독립운동에 뛰어든 거네요. 이야기에 쏙 빠져든 허영심이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 1932년 1월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 천황의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어. 폭탄을? 천황한테요? 하지만 폭탄의 힘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했고 천황은 아무 애를 입지 않았어. 폭탄의 가능성을 미리 시험해보기 어려울 만큼 당시 임시정부의 상황은 열악했던 거지. 그럼에도 일본인들의 충격은 컸어. 버젓이 도쿄 시내 한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몇 달 뒤 4월 이번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폭탄이 제대로 터졌어.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하고 연 축하 행사장 자리에서 한국 한인애국단 단원 윤봉길이 던진 폭탄이었어.
이 폭탄으로 일본군 사령관, 육군 대장, 해군 대장 등 중요한 인물들이 여러 명 죽고 다쳤어. 윤봉길이라면 들어봤어요. 그래, 너희도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일 거야. 이 사건 뒤 일본 경찰들은 눈에 불을 켜고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려 했어. 그래서 임시정부는 도망치듯 상하이를 떠나 여러 지역으로 또 달아났지. 하지만 만주의 독립군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되었어.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큰 폭의 지원을 받게 되었거든. 당시 윤봉길을 두고 국민당 정부의 지도자 장제스는 중국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인 한 명이 해냈다며 높이 평가했대. 아까 중국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사이가 좋아진 건가요? 그런 셈이지. 국민당 정부는 중국 영토 내에서 조선인들이 무장투쟁을 벌이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군사학교 내에 조선인을 위한 특별반을 만들었어. 여기서 길러진 군사들은 이후 일본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 물론 임시정부도 이후 국민당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고. 잠깐요. 그런데 중국 정부면 정부지 국민당 정부라는 게 뭡니까? 왕쇠가 제법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물었다. 그 설명을 해야겠구나. 이 무렵 중국은 두 세력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있었거든. 1920년대부터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국민당 세력과 사회주의를 따르는 공산당 세력이 각자 주도권을 쥐며 대결하며 한편으로는 일본과 싸우고 있었어. 이때 한반도 땅에서도 서로 사상이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나름의 활동을 벌이고 있었지. 마찬가지로 여러 독립군 조직 중에도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조직과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조직이 있었어. 그에 따라 중국과 손을 잡을 때도 비슷한 사상을 가진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 하지만 당시 중국군과 조선 독립군들이 손을 잡은 이유는 어디까지나 일본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어. 그러니 사상 차이를 떠나 같은 편에 서서 싸우곤 했지. 특히 우리 독립군들에게는 나라의 독립이라는 목표가 가장 절실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졌어. 그러면 독립군 단체가 아주 많았나요? 한 5개도 넘었어요. 곽두기의 순진한 물음에 용선생이 씩 웃음을 지었다. 그랬단다. 자, 이제 나라 밖에서 싸운 독립군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 예, 독립군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장하다의 눈이 번쩍 뜨였다. 나라 밖 독립군의 투쟁. 1920년대 후반부터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는 수십 개의 독립운동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단체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 일본에 대항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 그래서 이들은 꾸준히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어. 그 결과 1930년대 초 남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은 조선혁명군으로, 북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은 한국 독립군으로 거듭나게 되었어. 또 독립군 부대는 각기 중국 군대와 손을 잡고 일본에 맞서 많은 전투를 치렀지. 그 중에서도 여기 한반도 바로 위쪽에 벌어진 영릉가 전투, 그리고 이쪽 북만주 지역에서 치러진 대전자령 전투와 쌍성보 전투 등이 특히 큰 승리를 거둔 싸움으로 알려져 있단다. 용 선생이 지도를 펼쳐 독립군들의 활동 범위가 표시된 부분을 보여주었다. 영릉가 전투 1932년, 흥경성 전투 1933년, 보천보 전투 1937년. 선생님, 그 전투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장하다가 눈꼴을 있는 대로 떨어뜨리고 제발요 했다. 안되긴. 그러자 1933년에 벌어진 대전자령 전투 이야기를 해볼까. 이건 지청천이 이끌던 한국 독립군과 중국군이 연합해 대전자령에서 일본군을 공격해 승리한 싸움이었는데 말이야. 전투 결과를 보면 우리 독립군이 벌였던 전투를 통틀어 최고의 전가를 올린 싸움이었어. 우와, 물리친 일본군 숫자가 엄청 많았나 보죠? 아니, 그보다는 전투를 통해 얻은 군수 물자가 엄청났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다만 일본과 싸우는 내내 조선 독립군들은 형편이 좋을 때가 없었어. 군복이나 군화는커녕 무기며 식량이 부족할 때도 많았지. 그래서 독립군들의 싸움에서는 일본군의 무기며 다른 군수 물자들을 빼앗는 것도 아주 중요했단다. 그런데 대전자령에서 독립군들이 물리친 일본군 부대가 바로 물자 수송부대였거든. 그럼 진짜 많은 물자를 빼앗았겠네요. 용 선생이 아무렴 하며 앞에 놓인 책을 뒤적였다. 어디 보자.
무기만 해도 기관총, 소총, 권총이 수백 자루에 탄약과 수류탄도 수백 상자, 박격포에다 장갑차까지 뿐만 아니라 군사 식량이며 약품들, 또 중요한 일본군의 비밀 문서의 지도까지 수백 장이나 뺏었구나. 그걸 다 빼앗긴 일본군들은 얼마나 속이 탔을까. 이야, 재미있다. 다른 전투 이야기도 더 해주세요. 이번엔 곽두이가 용선생을 쫄랐다. 더 좋아. 대전자령 전투보다 1년쯤 앞서 벌어진 영릉가 전투는 말이야,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영릉가라는 곳을 조선혁명군과 중국군이 함께 습격한 전투였어.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전투가 끝난 뒤에 조선혁명군 부대가 잠방이 부대라고 불렸다는 이야기가 있어. 잠방이가 뭔데요? 옛날 옷 중에 무릎까지 오는 얇은 바지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때 독립군 부대는 겉옷 안에 입었으니까 어쩌면 지금 남자의 사각 팬티쯤 되려나? 도대체 왜 그렇게 불렸던 건데요? 용 선생의 말에 따라 상상해보던 허영심이 인상을 찌푸렸다. 영릉가에 들어가는 길목에는 작은 강이 있었는데, 부대원들이 걸어서 그 강을 건너고 나니 추운 날씨 때문에 손바지가 척척 얼어붙더라는 거야. 일본군을 공격하기는 해야지 살이 감기며 얼어붙는 바지 때문에 걷기조차 어렵지. 이때 조선혁명군 대장인 양세봉이 먼저 바지를 벗어던졌대. 그 모습을 본 부대원들도 모두 언바지를 훌훌 벗겨냈겠지. 결국 이들은 한밤중에 잠방이 차림으로 영릉가를 향해 진격해 들어갔어. 그리고 용감히 싸워 전투에 승리한 뒤 날이 밝자 그들의 모습을 본 그 지역 주민 중국인들이 바지를 지어주었고, 그때부터 조선혁명군들에겐 잠방이 부대라는 별명이 생겼다는 이야기야. 세상에, 바지가 얼 정도로 추운데 그런 차이로 전투라니. 이야기를 들은 영심이의 표정은 좀 전과 딴판으로 달라져 있었다. 자, 이렇게 독립군들의 싸움이 이어지던 중 1935년에는 여러 독립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아 새로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 그동안 단결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빚어낸 성과였지.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 사이에는 사상의 차이며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에 얼마 못 가 다시 여러 단체로 갈라져 나오고 말았어. 이후 민족혁명단을 이끈 것은 벌써 1919년부터 활동해오던 조선의열당과 김원봉이었지. 의열단이요? 무장투쟁하면 의열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의열단은 1919년 11월에 만주에서 만들어진 비밀단체였는데, 의열단이라는 이름은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 이들은 1920년대 내내 청독부 건물이며 각 지역의 경찰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처럼 일본의 식민 통치를 떠받치며 조선인들의 삶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회사나 은행 등에 폭탄을 던졌어. 아마 의열단만큼 총독부와 일본인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단체도 없었을 거야. 오, 가슴에 팍팍 와닿네요. 의열단, 정의를 맹렬히. 창하다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나섰다. 그런데 김원봉은 언젠가부터 일본의 주요 인물이나 시설들을 공격하는 의열투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독립군을 위해서는 군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그래서 직접 중국의 군사학교에 들어가 훈련을 거치면서 준비한 끝에 1938년에는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었지.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는데 주로 일본군 포로를 신문하거나 일본군 문서를 번역하는 일, 일본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중국군과 조선 독립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선전활동 등을 맡았어. 근데 그러니까 일본군이랑 직접 싸운 건 아니었네요. 또 다른 전투 이야기가 나오려나 하고 잔뜩 기대했던 장하다의 표정은 시들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런 활동도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무척 중요했어. 실제로 조선의용대의 활약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이들이 일본 군대가 진을 친 그 바로 앞까지 가서 너희는 왜 개죽음을 당하려고 하느냐 하고 소리치면 일본 군들의 사이가 꽤나 흔들렸다지. 그렇지만 조선의용대 대원들 중에도 하다너처럼 직접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지 못하는 걸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던 모양이야. 얼마 뒤 국민당과 일본군 사이에 싸움이 잦아들자 조선의용대 부대원 대부분은 중국 공산당의 세력권이던 화북지역으로 건너갔어. 그들은 이후 조선의용군이라는 부대를 만들어 일본군과 계속 싸워나갔어. 전투를 하러 적을 찾아 나선 거네요. 진짜 전투적인 부대네.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 만주에는 또 다른 중요한 독립군 부대가 있었어. 사회주의 사상을 한층 뚜렷하게 지니고 있었던 이들은 1930년대 초부터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다가 1936년부터는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군대에 속하게 됐어. 이 군대는 중국이든 조선이든 가리지 않고 일본에 맞서 싸우고자 조직된 군대였지.
그들은 한반도 안으로 직접 진격해 들어오는 작전도 여러 번 펼쳤는데 특히 1937년 6월에 함경남도 갑상군의 보천보라는 곳을 습격한 사건이 널리 알려져 있어. 이 전투는 그리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국내 신문들에도 크게 보도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어. 이 무렵 일본은 이미 만주의 독립군을 모두 소탕했다며 큰 소리치고 있었거든. 그게 순 거짓말이란 걸 보천보 전투가 드러내 보였던 거야. 당시 이 전투를 이끌었던 김일성은 훗날 해방 뒤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북쪽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지. 그렇구나. 처음엔 같은 독립군이었는데 나중엔 영영 멀어지게 된 거네. 세 나라의 밑그림을 그리다. 자, 어느덧 1940년대가 시작되었어. 이미 전쟁터를 동아시아 전역으로 넓히다시피 한 일본은 1941년 미국 진주만을 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지. 그런데 바로 이 무렵부터 독립운동 세력 내에서는 일본이 머지않아 패망할 거라고 내다보는 이들이 생겨났어. 그건 왜죠? 일본의 전쟁 상대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뿐만 아니라 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본인들도 지쳐갔고 이제 독립운동 세력들은 구체적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날 날을 준비해야 했어. 그러자니 서로 힘을 합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지. 이때는 이미 임시정부도 달라져 있었어. 1930년대 후반부터 주로 민족주의 세력들이 다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기 시작했고 1940년에는 임시정부가 8년 동안이나 이어진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충칭에 정착하게 됐거든. 그거 잘 됐네요. 언제 임시정부가 다시 힘을 내나 싶었는데 영심의 말에 두기도 크게 고갯짓을 했다. 이때부터 임시정부는 내부 조직을 정돈해 바로 세우는 한편 여러 독립운동단체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했어. 또 다른 나라들로부터 임시정부를 조선을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계속했지. 충칭에 자리를 잡은 직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한국 광복군도 세웠어.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어. 선전포고라면 전쟁하자는 거요? 그래. 나라 대 나라로서 일본에 대해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한 거지. 식민지 조선인들을 대표하는 스스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끝까지 일본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자 한 거야. 또 임시정부는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만들어 발표했어. 건국강령이라는 게 대체 뭐냐? 바로 해방 뒤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기본 방향을 밝힌 거리야. 용 선생이 큰 목소리를 닫아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건국강령의 기본은 무엇보다 정치, 교육, 경제 분야에서 국민들이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생각이었어. 세 분야에서 균등을 이루자는 의미로 삼균주의라고 부르지. 이렇게 균등을 이룰 거냐, 건국강령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도 나와 있어. 일단 정치를 뽑는 일은 보통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터지는 나라에서 관리해 지주들이 함부로 땅을 사모으지 못하게 막고 전기나 수도처럼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도 일체 나라에서 맡아서 하고 나라에서 직접 큰 출판사매 극장을 운영해 국민들의 문화생활도 보장하고. 우와, 아이들의 눈이 점점 커졌다. 그뿐이 아니야. 농민과 노동자들의 의료비는 나라에서 내주고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조건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법으로 금지. 약한 노인나 아이들, 여자들이 밤에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이제는 금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에 다니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 맙소사,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휴, 근데 너무 꿈이 큰 거 아닌가? 아이들이 한마디씩 하는 소리를 듣던 용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꿈같은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구나. 건국강령의 기본이 된 삼균주의를 처음 정리한 것은 조소왕이라는 독립운동가였어. 근데 중요한 것은 삼균주의가 조소왕의 머릿속에서 뚝딱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라는 점이야. 이는 당시 사회주의고 민족주의고를 떠나 모든 독립운동 세력들이 말하던 세 나라의 모습을 한데 모은 것이나 다름없었지. 그들이 모두 엇비슷한 생각을 했던 이유, 그건 당시의 힘든 현실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일 거야. 일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면, 우리 민족의 새 나라를 세우면 이런 사회를 이루겠다는 열망이 조선인들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거지. 진짜로 다 같이 뜻을 모으면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막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한 허영심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렇게 새 나라를 준비하려던 분위기가 익어가는 가운데 1942년에는 임시정부가 더욱 든든해졌어. 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이 화북으로 건너가지 않은 조선 의용대를 이끌고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갔거든. 이건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비로소 한 깃발 아래 모였다는 뜻이기도 했지.
김원봉뿐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임시정부 아래로 속속 모여들었어. 우와, 잘됐다. 그러면 이제 나라 밖의 독립군들은 모두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건 아니었어. 아직 조선의용대에서 나와 화북으로 옮겨간 독립군 세력은 따로 활동을 벌이고 있었지. 두 세력은 서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힘을 합치기 위한 길을 찾았어. 그런데 미처 그 길을 찾기 전에 조선은 해방의 순간을 맞게 되었단다. 해방이요? 정말요? 어떻게요? 귀가 번쩍 뜨인 자가다가 소리쳤지만 용선생은 손을 들어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이야기는 아직이야.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참아라. 한편 나라 안에서도 해방을 맞을 준비로 바쁜 이들이 있었어. 1944년 8월에 만들어진 건국동맹이란 단체였지. 건국동맹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무척 활발하게 활동을 벌였어. 사회주의자인 여운형이 주도했지만 민족주의자들까지 폭넓게 참여했고 노동자나 농민은 물론 학생들, 징용이나 징병을 피해 산으로 숨어든 일도 아울렀지. 또 건국동맹은 새 나라를 반드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워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노동자와 농민들을 옥죄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 그리고 나라 안팎의 여러 독립운동단체들과도 부지런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힘을 모으자고 했지. 마침내 해방의 날이. 자, 그런데 얘들아, 일본이 벌인 전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을까? 용선생이 갑자기 묻는 말에 눈치 빠른 나스네가 제일 먼저 대답했다. 알았다. 지기 시작했군요. 그래. 연합국들이 기세를 올리자 일본은 밀릴 수밖에 없었지. 1943년 11월에는 얼마 안가 전쟁에서 이기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연합국 지도자들이 만나 전쟁이 끝난 뒤 남겨질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의논했어.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난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의 지도자는 일본과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일본이 침략 전쟁을 벌여 차지한 땅들은 모두 빼앗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어.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특별조항으로 다루어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지. 그들이 이 회담 내용을 선언한 것을 카이로 선언이라고 불러. 이야, 그럼 연합국들한테서 독립을 약속받은 거네요. 가만. 근데 적당한 시기가 뭐지? 독립하기 좋은 시기가 따로 있나? 나스네가 갸웃거리며 하는 말에 옹선생이 손가락을 탁 튕겼다. 역시 선애구나. 그 부분이 참 중요해.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해줄 테니 기억해두렴. 근데 일본은요, 지기 시작했다면서 전쟁을 그만두려고 하진 않았나요? 아니, 이외에도 일본은 막무가내로 버텼어. 하지만 그 전쟁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 1945년 3월 일본의 수도 도쿄에는 엄청난 양의 폭탄이 떨어졌어. 그런데도 일본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지. 일본 땅이 쑥대밭이 된다 해도 전쟁을 멈출 수는 없었다는 거야. 아, 어떻게 그럴까? 무슨 전쟁 귀신 같아. 하지만 그해 8월 미국은 일본의 두 도시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 히로시마에 하나, 나가사키에 하나. 원자폭탄의 힘은 무시무시했고 두 도시는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지. 게다가 소련까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단다. 그제야 일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태도를 바꾸었고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드디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선언을 했어. 휴, 드디어 끝났네. 항복. 항복. 그럼 조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서로 얼굴을 마주보던 아이들이 입을 모았다. 해방이다. 우와,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이들의 환호성이 잦아들자 웅선생이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35년이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희생된 조선 사람들의 수는 400만 명에 달한다고 해.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뒤 약 15년에 걸쳐 전쟁터를 넓히는 동안 아시아 곳곳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무려 2천만 명이 넘는다지. 일본 땅에서도 원자폭탄이 떨어진 자리에서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어. 일본의 침략 전쟁이 일으킨 비극은 이렇게나 끔찍했단다. 그게 도대체 얼마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니. 일제강점기에 대해 공부한 여러 시간 동안 너희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배운 것들이 많을 거야. 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이지. 용선생이 무게를 잡는데 갑자기 장하다가 끼어들었다. 아하, 전쟁은 나빠요. 하하, 그렇고 말고. 헌데 그것 말고도 오늘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 이렇게 해방은 되었지만 일본의 식민 지배가 남긴 문제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 시대의 상처는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그 상처를 모두 극복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언젠가는 너희들의 몫이 될 거야.
남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아 지배했던 과거를 아직도 반성하지 않은 일본의 사제는 온전히 끌어낸 일도 이 땅 곳곳에 남아있는 식민지 시대의 나쁜 제도별 관습들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바꿔내는 일도 그 위에 당시 모두가 꿈꾸었던 건국뒤 세상, 누구에게나 고루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를 이루는 일도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야. 이 점을 너희가 꼭 기억해주면 좋겠구나. 용 선생이 아이들을 향해 따뜻하게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이 신호가 되었는지 아이들은 모두 따라서 환하게 웃었다. 하여튼 선생님은 은근히 멋쟁이. 어쩐지 먹먹해진 영심이 입안에서 조용히 외쳤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낳은 제1조선인. 일본이 전쟁에 패했을 때 한반도 바깥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어. 총독부가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자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조선을 떠났는데 한반도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중국으로 갔어. 이들과 그 조선들이 바로 오늘날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야. 한편 한반도 남쪽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일본으로 갔어. 전쟁이 벌어진 뒤로는 일본이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갔지. 이런 이유로 전쟁 직후 일본에는 230만 명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어. 이처럼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일본에 살게 된 이들과 그 자손들을 제1조선인이라고 불러. 전쟁이 끝나자 상당수의 조선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일본에 남았어. 왜냐하면 가족이나 생활 기반이 일본에 있었고 조선에서의 생활 기반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이야.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의 일본 국적을 없애버렸어. 그리고 제1조선인들에게 남한이나 북한 중 하나의 국적을 택하라고 강요했어. 하지만 많은 제1조선인들은 그럴 수 없었어. 원래 하나의 나라인데 둘로 갈라졌으니 둘 다 진정한 의미의 조선은 아니었기 때문이야. 국적을 잃은 제1조선인은 국가가 보장하는 다양한 권리를 빼앗겼어. 일단 여권이 없으니 외국에 갈 수 없었어. 나라에서 지은 주택에 입주할 수도 없었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었지. 제1조선인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한참 뒤에야 이런 차별이 사라졌어. 1982년 일본 정부는 특별 영주권을 만들었어. 1945년 8월 이전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 즉 식민지배 때문에 일본에 살게 된 사람들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이야.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제1조선인에게 생긴 셈이지. 하지만 제1조선인들은 여전히 차별당하고 있어. 우선 투표권이 없어. 공무원이나 경찰관, 공립학교 교사가 될 수도 없어. 일본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직업을 일본 국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지.